한 청중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사랑이나 동지애 같은 숭고한 가치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점점 이 부패한 인간 이기심 때문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크 당신이 했던 사랑은 시스템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이 거대한 실패 원인을 꿰뚫는 외침 같았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자가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마크 당신도 동의하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글쎄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제가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주제, love skill, 즉 사랑은 시스템이 될 수 없다 라는 코멘트를 제가 정면으로 다뤄보죠. 이 개념은 경제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먼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20세기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아들이죠. 요즘은 아들이 더 유명한 듯 합니다만 여튼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제 뇌리에 총탄을 박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딱 세 가지뿐이라는 얘기죠. 첫째는 사랑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벤이 제게 돈을 주지 않아도 제 친구나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이건 중요한 동력입니다. 특히 제가 멱살 잡고 협박하지 않아도 하시더군요. 바로 그 두 번째 얘기를 하려던 참입니다. 네, 맞아요. 힘이 없어도 말이죠. 자,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바로 돈과 힘이죠. 뭐니 해도 돈이 당근이고 힘이 채찍입니다. 돈은 자본주의 해답이었고 힘은 공산주의의 해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공산주의를 조금 더 비판해 보자면 이른바 지난 20세기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가 맞닥뜨린 거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또 그 자녀인 사회주의가 기대하는 바는 바로 사랑의 시스템화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사랑이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어서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시베리아 소금 광산이든 딸기 농장이든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동료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일해야 한다고 기대하죠. 그리고 이건 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는 국가사회주의죠. 나치도 사랑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킨다 라는 말을 자기들 방식으로 왜곡했습니다. 당신이 나치 아래 살았더라면 개인적 명예나 성공 대신 위대한 독일 민족을 위해 일하고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개인은 삭제되고 오직 이 거시적인 집단만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사랑은 확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들에게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서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과연 나도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저 사람들도 자기 몫을 다하고 있을까? 바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확장이란 결국 지하철 노약자석처럼 연대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익명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습니다. 임산부석이나 노약자석에 앉은 그 사람이 그 수혜자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혹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 사람도 자기 몫을 다하고 있을까? 라는 의심이 새순처럼 싹트고 이 의심은 결국 시스템 전체가 지닌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만 기댄 시스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굳이 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무임승차를 택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시스템화라는 이 이상 위에 세워진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감시하고 증오하며 마침내 죽이거나 죽고 마는 살인적인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프로그래밍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랑이 풀지 못한 숙제, 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때 힘이 그 해답이 됩니다. 바로 그들 머리에 총구를 겨누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선택지가 나옵니다. 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돈은 상호 이익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족시켜야 나도 이익을 얻는다 라는 가장 합리적인 이기심을 숫자로 증명하는 도구인 셈이죠. 제가 불특정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세계 최초 웹브라우저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밤을 새워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유가 단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로벌 유저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 이기심에 따른 결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낸 백신도 매한가지입니다. 거대 제약 회사들이 오직 인류에 대한 숭고한 사랑 때문에 백신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로 인해 결국 그 치열한 이기심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재앙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식당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식당 오너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절친이라도 된 상황일까요? 역시나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돈을 낼 거라 확신하기에 당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그 흔한 예시가 비록 사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증오나 강요도 아닙니다. 바로 이 상호 이익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도 평화로운 관계, 이것이야말로 수백만 명의 이방인이 한 도시 안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만드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위대한 해결책입니다. 아,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소련 시절에 자란 친구와 나눈 흥미로운 대화가 떠오르네요. 제가 스탈린은 미친 사이코패스 같지 않냐고 치부해버렸더니 오히려 제 무지를 나무라듯 그 친구가 정색하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스탈린은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가 쓴 글, 그가 한 연설문을 봐. 그는 매우 체계적인 사상가였고 아주 지적이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자기 국민 2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러자 그 친구가 딱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당근을 빼앗으면 남는 건 채찍뿐이니까. 이거 완전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스탈린을 연구하는 젊은 역사학자 루크 크로프트가 보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생산적이길 원한다고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증오하고 또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면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을 선택권을 줘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을 두고 우리는 두 갈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죠. 이 질문 그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꽤나 싫어하는 일을 겨우겨우 해내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리라 약속한 이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함께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시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스템에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미래 그 어떤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세상이요. 그냥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그 일을 상상해보면 두 가지 버전의 인간상이 떠오르겠죠. 첫 번째 버전은 카를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마침내 해방되어 아침에는 낚시를 하고 오후에는 문학 비평을 하고 저녁에는 시를 낭송하다가 밤에는 뮤지션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돈과 무관한 이 모든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놀라운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자유시간을 써서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 모습이라 보편적으로 상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저는 마르크스 유토피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치토스와 마약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그거죠. 값싼 정크푸드로 연명하고 화학적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이죠. 맞아요. 리얼한 현실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도 가장 중독적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매몰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플레이스테이션에 곁들일 만한 또 다른 매몰치로 저는 넷플릭스를 좋아합니다. 넷플릭스 팬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씩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파에 희한한 각도로 기댄 채 또 약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모든 동기부여가 베란다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선언문에서 꽤 도발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가축이라는 표현이죠. 치토스와 마약 시나리오, 그것이 바로 가축의 삶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소의 삶이죠. 네, 소는 여러 가지로 위대하긴 하죠. 소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예는 탈출을 꿈꾸지만 가축은 울타리 밖을 나설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가축의 삶이 인류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원리를 기억하시겠죠. 영화 속 미래 인류는 모든 노동과 불편함에서 해방되어 최첨단 우주선에서 살아갑니다. AI와 로봇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죠. 먹고 싶으면 음식이 바로 눈앞에, 보고 싶으면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이족 보행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푹신한 의자에 누워서 액체로 된 음식을 받아 먹고 스크린만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됐지만 동시에 모든 의미와 모든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안락함 속에서 야성을 잃어버린 채 사육당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사치스러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사회 엘리트 계층이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걸치는 명품 옷과 같습니다. 진짜 명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신념에는 아무런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현실에서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든 정작 그 옷을 입은 당사자는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노동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모든 인류가 아침에는 시인이 되고 오후에는 철학자가 되며 밤에는 작곡가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죠. 바로 그 환상, 고상한 취미가 인류 전체 보편적인 욕망이라 믿는 그 지독한 착각이야말로 이 명품 옷을 만드는 아주 비싼 원단인 셈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에게는 그 믿음이 진실이겠죠. 소위 황금 수갑에 묶여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면 당연히 그 모든 걸 그만뒀을 때 시를 쓰면서 더 행복해지겠죠. 네, 딱 그들까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 판단이 틀렸을 때 그 오판이 퍼뜨릴 대가는 나머지 80억 명 인류가 치러야 합니다. 새까만 오판 하나가 인류 전체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가축으로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 될 테니까. 방금 마크가 말한 치토스와 마약 시나리오요? 그 얘긴 더 이상 상상 속 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여주는 수십 년치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바로 그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과거 미국 초기 정착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에는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고 무자비한 폭력이 오고 가는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비극은, 적어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비극은 바로 원주민 보호구역 제도였습니다. 이 보호구역 제도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전성기 때는 부정민 한 명당 연간 6만 5천 달러, 약 8천만 원을 지급할 정도였죠. 지금도 카지노 수익에 따라 매년 거액이 체로키족으로 공식 등록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구역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목적이라는 척추를 뽑아버리는 순간 대부분 인간은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그런 삶을 긍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소수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명백히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소수 중 소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적 제거는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원주민들에게 결코 좋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적 없는 소득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아마 인류를 진보로 이끌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또 다른 얘기는 사실 일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수백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일은 농사였고 모든 사람이 농부가 되기에 적합하진 않았죠. 그리고 그 후에 처음 등장한 대규모 일자리는 바로 생산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간혹 제조업 일자리 같은 좋은 일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항상 좀 우습죠. 하루 종일 로봇처럼 이 짓을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니까. 보수는 좋을지 몰라도 커다란 성취감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헨리 포드가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 일화는 유명하지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삶을 너무나도 증오한 나머지 이직률이 370%에 달했던 끔찍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일자리가 과거 그 어떤 일자리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바로 선택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인류는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오브 테크네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인데 그냥 무기력에 빠져 절망하는 비관주의가 아닌 일종의 차악이랄까요? 효과적 비관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비관주의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이 세상 위험을 줄이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집단적 공포감에 휩쓸려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효과적 비관주의 좋습니다. 제 투자 철학 제1원칙 같은 얘기군요. 저는 언제나 악마에게도 공은 인정하라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즉 어떤 생각을 비판하기 직전에 그 아이디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부터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약점만 공격하는 태도는 삼류라 하는 짓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제 관점도 똑같습니다. 저는 기술이 유토피아를 창조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기술은 선한 힘이 아니라 인간 의지를 증폭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도끼와 같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그 도끼로 집을 짓지만 미치광이는 사람을 해치죠.
인류가 발명한 모든 위대한 기술에는 언제나 이런 양날의 검 같은 속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원자력도,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지식을 보급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선동문도 찍어냈죠. 물론 인류의 기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즉 불이라는 존재부터 시작해서요. 물론입니다. 제가 쓴 글에서 언급했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네준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선고받은 거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신화야말로 서구 사회에서 기술이 가진 위대한 가능성과 끔찍한 위험성,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기원 신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 본인은 인류에게 불을 선사해준 신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제우스에 의해 바위에 묶여 매일 밤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간은 다음날 아침에 재생되고 다음날이면 똑같은 고통이 반복됐죠. 제우스가 고안해낸 아주 정교한 고문 방식이었습니다. 이 신화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은 초기 인류에게 온기와 환한 빛,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줬고 침략을 방어하고 안식처도 제공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그런 혜택과 동시에 바로 그 시작부터 무기였습니다. 살상전쟁 무기였죠. 예를 들어 당신이 성이나 도시를 상대로 공성전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벽을 수호하는 수비대의 반격 기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끓는 기름은 물론이고 더 흔하게는 뜨거운 타르나 펄펄 끓는 오물을 성벽을 오르는 병사들 머리 위로 쏟아 부었죠. 이처럼 기술에 내재된 빛과 그림자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AI 시대를 사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에 대해 말해보죠. 여기엔 근본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 같은 기술 낙관주의자 관점입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를 돌이켜볼 때 인류를 가난과 무지에서 구원한 진보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임무는 또렷합니다. 기술을 포용하고 지지하며 전속력으로 가속하는 것. 물론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 문제들은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이 지난 수백 년간 발전해온 방식입니다. 일단 전진하고 부서진 파편은 나중에 고치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 지점에 놓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비관론에 더 끌립니다. 그들에게 기술과 시장은 선한 가치보다는 온갖 재앙을 쏟아내는 판도라의 상자와 다를 바 없죠. 기술이란 결국 전쟁 무기나 다름없고 언제나 예상치 못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라는 의도입니다. 아까 그 아이디 세인트리스 테크? 네, 결국 당신은 어떤 입장에서 시작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늘 비관주의자들이 낙관주의자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넌 세상을 그냥 무조건 밝게만 보니? 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 비판을 곧장 되돌려주겠습니다. 비관주의가 지닌 진짜 위험은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내리막길 같아서 결국엔 완전한 체념과 냉소주의라는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거든요. 비관주의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점점 더 극단적인 비관주의의 심연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노와 비통, 세상에 대한 적대감만 남게 되죠. 결국 그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드라코니안 방식, 즉 말이 안 될 정도로 가혹한 그런 정책들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세기쯤 드라코가 피로 쓴 그 붉은 법은 양배추 하나를 훔친 사소한 절도죄조차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비관주의자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냉철한 SF 영화 속 해결사를 기대하지만 현실에 효과적인 비관주의자는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네, 1998년까지 CEO로 재직하면서 인텔을 글로벌 1위 반도체 회사로 이끈 인물이죠. 앤디 그로브가 이 주제에 대해 꽤 멋진 일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젊은 기자가 그에게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앤디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미친 질문이군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묻는 일과 같습니다. 강철은 그냥 강철일 뿐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선이나 악의를 따져가면서 진보를 막을 수는 없죠. 따라서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강력한 힘을 인류에게 이롭게 쓸 수 있을까이지, 이 힘이 가진 위험이 거대하니까 애초에 막아버리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술에 대한 아주 오래된 딜레마를 다룬 질문입니다. 기술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너무 깊이 의존한 나머지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잉 의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기술 과잉 의존. 저는 이 문제에 딱 들어맞는 디스토피아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월리 시나리오죠. 영화 월리 배경과 그 미래 인류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필요조차 없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안락 의자에 온종일 파묻혀 삽니다. 눈앞에 펼쳐진 스크린으로 끝없이 영상을 몰아보고 컵에 담긴 고열량 음료를 빨아대면서요. 그 결과 모두 끔찍한 비만 상태가 되었죠. 요즘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이면에 깔린 두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동화된 거대 농장 안에서 살게 될 거야. 겉보기에는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사육되는 가축 같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주체성과 자유의지, 선택권, 그리고 마침내 모험을 떠날 용기마저 모두 잃어버린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 발표에 큰 논란을 낳았던 테크노 옵티미스트 선언문,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기술 과잉 의존, 그보다 조금 더 미묘한 지점에 있습니다. 보세요. 인류에게는 기술 말고도 정말 거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둘째,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셋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류 문명 역사는 바로 종교, 도덕, 그리고 철학을 무기 삼아 이 거대한 질문들과 싸워온 투쟁 히스토리와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기술과 시장은 그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샌디 로드, 즉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월스트리트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 잘못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기술과 시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 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인류는 수천 년간 언제나 같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철학과 종교, 그리고 예술. 나아가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 맺는 그런 깊은 유대감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과 시장 발전이 우리가 입만 벌린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다음 끼니 걱정 같은 지긋지긋한 생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비친 항성을 바라볼 그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빅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 말입니다. 가장 명백한 예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앞선 큰 질문들은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다음 점심은 어디서 뭘 먹지? 뿐이죠. 자, 이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 봅시다. 만약 인류가 처한 궁극적인 문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배가 빵빵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기술이 주는 모든 산물을 꼼꼼하게 누리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에 대한 빅 퀘스천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기술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답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 의미 찾기라는 위대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생존이라는 족쇄를 끊어주고 시간이라는 자유를 선물한 일, 바로 그것 하나가 됩니다. 기술적 최종 목표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논의에 딱 맞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치스러운 믿음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한 롭 핸더슨입니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말 그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일대와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며 엘리트 세계의 정점에 이르렀죠. 바로 그 극단적인 경험 간극에서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엘리트적 위선을 꿰뚫어 봅니다. 그가 정의한 사치스러운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주로 사회 상류층이 지위와 도덕성을 과시하기 위해 내세우는 신념. 하지만 그 신념이 조리하는 끔찍한 대가는 정작 자기들이 아닌 사회의 다른 계층이 전부 치르게 되는 그런 무책임하고 위험한 믿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 끔찍한 결과로부터 마치 높은 성벽 뒤에 숨은 듯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안전한 요새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든 그들은 알 필요조차 없죠. 그 신념에 뒤따르는 대가는 가난한 동네 길목에서 치러지지만 그 청구서는 결코 그들이 소유한 저택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정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난 500년간 인류를 가난이라는 질병에서 구해낸 유일한 백신은 자본주의와 규제 없이 경쟁하는 자유시장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시스템으로 수없이 성공을 증명해왔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같은 다른 모든 대안들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 또한 증명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크, 당신 말대로 20세기에만 인류는 이 사회 시스템 실험을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죠. 그렇게나 데이터가 명확한데도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게 저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왜 아직도 이 논쟁을 계속하냐고요? 그게 바로 사치스러운 믿음이 가진 무서운 힘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장을 옥죄던 군합발의 압력을 아주 살짝만 풀어주니까 수억 명의 인생 퀄리티가 번개 각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실험을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학 법칙과 다름없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려면 오히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립스 엑서터 같은 사립고를 나와 아이비리그에 가서 그 사치스러운 믿음에 완벽하게 세뇌되어야만 비로소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크, 당신이 던진 그 놀라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그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군요. 모든 위대한 영웅 서사에는 영웅에게 기꺼이 패배해줄 똑똑한 악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아주는 셈이죠. 결국 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죠. 바로 그거죠. 이번엔 샘 아놀드라는 사람 질문입니다. 기술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같군요. 한 번 세상에 나온 기술은 일단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명된 이후에 인류가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고삐를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죠. 우선 우리가 기술을 통제하는가? 사실 당연히 통제합니다. 원자력 사례에서 논의했듯이 수많은 분야에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질문이란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아주 뜨겁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AI가 가져올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술을 만든 사람이 그 미래도 가장 잘 알겠지라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착각에 빠집니다. 발명자가 최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기 발명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예측한 발명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박 사례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죽음기를 발명한 일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 죽음기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용도가 위대한 설교를 녹음하고 듣는 것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위인전에서 본 그 에디슨은 아주 독실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는 자기 머릿속으로 완벽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서 그 위대한 죽음기를 통해 어느 십자가에 못 박힌 슈퍼스타에 관한 설교를 경건하게 듣는 모습 말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교회에 갈 필요도 없어졌으니까 에디슨에게는 진짜 큰 장점이었겠네요. 그런데 벤,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에디슨이 창조한 그 경건한 발명품을 갖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열광했던 음악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그토록 혐오했을 그놈의 즉흥적이고도 관능적인 이른바 금주법 시대의 밤을 지배했던 바로 그 음악 재즈였습니다. 재즈. 네, 그 시대 기성세대에겐 그야말로 악마의 음악이었죠. 문명을 타락시킬 저속한 소음, 젊은이들을 문란하게 만들 불경한 리듬. 기본적으로 오늘날 기성세대가 힙합을 비난하는 레퍼토리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지독한 인종차별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백인들이 차린 고상한 안방에 감히 흑인 뮤지션의 소울이 침투할 통로가 열린 걸 그들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핵심은 사람들이 죽음기라는 기술에 대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 어떤 비난도 정작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상상했던 문제와는 단 1%도 겹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냉정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창조주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에디슨은 천재 기술자였지 인류의 영혼을 탐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실험실에 틀어박혀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회와 심리라는 초복잡한 함수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수정구슬을 가진 마법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가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대한 기술자가 위대한 현자일 가능성을 높이 치는 착각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물리학자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그 핵무기 사용에 따른 도덕성까지 재단할 수 있는 최종 권위자라고 착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오펜하이머가 트루먼 대통령 앞에서 손을 비비며 도덕적 고뇌를 늘어놓자 트루먼이 경멸하듯 뱉은 한마디는 유명합니다. 자, 일일이 울보 좀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내보내시오. 최종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내가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방식에 따른 유일한 대안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정체와 죽음뿐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어느 편에 설지 확실히 압니다.